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 19일. 자, 저는 부트캠프 교육연구소의 리얼 강사 MC 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를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들어보신 분보다는 안 들어보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대한 도움을 줄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듣기 전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5편이라고 되어 있죠. 5편이 되는데 1편부터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1편에 제가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듣지 않고 바로 5편 그냥 명확성을 듣는다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해가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은 다 순차적으로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편에서부터 5편이기 때문에 자, 언제부터 들어야 된다? 1편부터. 왜냐면 거기에 가장 많은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편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괜찮네 하시면 2편 들으시고 내가 좀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되네 그럼 또 3편 들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빠져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리얼 강사라고 여기 써있죠. 리얼. 왜 리얼이라 그랬죠?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제가 6번 연속으로 평균 90점대를 찍었습니다. 90점대. 평균이에요. 평균 90점대. 제일 솔직히 못 봤을 때는 80점대 찍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대부분 90점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경 커트라인이 요새 몇이냐면 80에서 높아봐야 한 84,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경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는 즐겁게 하고 자기가 어떤 욕구가 있고 자기가 하고자 했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워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요새 지금 헬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일주일에 주 5일에서 6회 제가 헬스를 다녀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헬스를 다닐 때 벤치프레스를 한 30kg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인들도 처음에 벤치프레스 시작을 하면 30kg도 무거워요. 그죠? 30kg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안 무겁게 생각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원초적으로 힘이 세다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30kg도 상당히 무거운 무게예요. 근데 제가 지금 헬스를 한 지 5,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들 수 있는 양은 자, 최대 한 번 들 수 있는 양 110kg 정도? 100kg, 11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평소 운동할 때는 70kg으로 제가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만약 70kg로 벤치프레스 들어가면 못 드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든 운동이든 다 꾸준히 하면 분명히 실력은 능니다. 근데 꾸준히란 말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성실하지 못하면 공부도 절대 합격 못 하고요. 몸도 좋아지는 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제가 올해 30대 중반인데 제 몸에 식스팩이 있어요. 이거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보여드리라 그러면 제가 여름 때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저에 대한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30대가 되고 나도 보니까 배가 점점 나오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어렸을 때는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뛰어놀지만 우리가 20대를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운동할 기회를 자주 갖지를 못해요. 사실 내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팩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찾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오늘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럼 명확성의 원칙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형법정주의 제가 써놨죠? 죄형법정주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에 놔야 돼. 1편에서 했으니까. 첫 번째 법률주의다. 법률주의.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죠? 우리 형법을 배우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서 우리가 법률주의의 내용이 나왔었고, 두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 그래서 거꾸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돼야 돼요. 거꾸로 무슨 말이야? 모르면 1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 오늘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판례가 대다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대다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99.9999% 나온다면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시험에?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판례 내용을 딱 주고 요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느냐. 그 다음에 요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그죠? 그런 걸 찾는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이지. 적정성의 원칙. 그래서 이게 형벌을 부과할 때 이게 적정하느냐.
과연 이에 맞는 이 죄에 대해서 이 형벌이 과연 적정하냐? 적정성의 원칙. 이것도 판례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파트는 뭐야? 다 판례와 관련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죠? 그다음에 유추에서 금지에 관한 원칙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걸 몽탱구로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 죄형 법정주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뭘 줬어? 죄형 법정주에 관한 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판례 안에 1번에 자, 명확성의 원칙이 판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번에 유추에서 금지 원칙의 판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판례가 결론을 낼 때요. 판례가 결론을 낼 때 자,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냥 뭉탱구리해서 뭐라 그래?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데 공부된 사람이라면 이게 과연 죄형 법정주의 안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유추에서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인지 공부가 잘 된 사람 이걸 골라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판례를 하나 딱 주고 나서 야, 이게 뭐와 관련된 판례야? 몰라요. 내용은 알아. 이건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이런 건 아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파트에 들어가는지를 못 찾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해되지요? 근데 오늘 할 게 어디야? 명확성의 원칙이지. 그러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가 있고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있겠지. 우리가 명확하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하고 처벌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 그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적혀져 있지 않아. 형벌 법규에. 그렇다면 이거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표현했었습니다. 기억나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은 명확성의 원칙에 관련해서 판례를 볼 건데 한 40개 정도 돼요. 40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40개를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근데 40개를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설명을 다 드리면 이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 짧게 줄이려고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주의를 선택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책을 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집을 사거나 기본서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책은요. 내용을 좀 짧게 자기 마음대로 간추려둔 책이 있고요. 이해되죠? 약간 서브노트의 개념으로서 약간 간추려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그 판례의 요지까지 다 써준 책이 있어요. 과연 어떤 책이 좋은 책이에요? 선생님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판례가 다 써있는 책을 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지. 이해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 파악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 부분만 딱 빼서 뭘로 만드는 거야? 서브노트식으로 어떤 단어 하나만 딱 키워드만 딱 빼놨을 때 공부가 안 된 사람이라면 이 키워드만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살 때는 반드시 책을 펴보고 나서 그 안에 내용이 과연 그죠? 그 판례를 다 정말 제대로 다 갖다 쓴 책인지 아니면 이렇게 요약한 책인지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놓고 1, 2, 3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하나만 읽어보자는 거야. 하나만. 자, 1번에 범죄, 도박 등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 사유로 하는 왜곡한 관리 규정은 그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하거나 한정한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다 써있지? 다 써있잖아. 판례 내용이. 이해됩니까? 이런 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시험 만약에 어떤 책을 샀는데 뭐만 써있냐면 요것만 딱 써있는 거야. 범죄, 도박 등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요것만 딱 해놓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요것만 써있어. 요게 사실은 키워드는 맞아요. 근데 요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는데 그냥 요것만 보고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어떤 감이 와 안 와? 절대 안 온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 유사어구들, 그쵸? 미사어구들. 여기에 따라오는 다른 내용들이 다 써져 있어야만 사람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책을 고를 땐 반드시 저런 책을 골라야 돼요. 공부할 때는 줄여서 공부하되.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명확성의 원칙에 우리가 위반되는 경우를 먼저 볼 건데 자, 펜을 준비하세요. 펜을. 제가 지금 펜을 뭘 준비했냐면 펜을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준비했어요. 물론 노란색도 준비를 했는데 노란색이 없으신 분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몇 가지 색을 준비해라? 3가지를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볼펜이겠지? 만약에 책에다가 이런 거 칠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볼펜을 쓰라는 얘기야. 자,
파란색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파란 색깔 보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그거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빨간색은 피를 많이 흘렸지? 그치? 나쁘잖아. 좀 뭔가 좀 으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반되는 경우에 이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나갈 때 어떤 책들은 이렇게 그냥 하얀색으로만 그냥 이게 검은색 글씨로만 쭉 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어떤 책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책이 더 좋죠. 근데 그걸 출판할 때는 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좀 뭔가 좀 비용을 좀 줄이자 그런 사람들은 다 까만색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사실 선호하지 않는데 저는 공부가 돼 있으니까 저는 많이 아니까 제 스스로가 문제집을 정리해 나가고 기본서를 정리해 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3개의 준비를 딱 하세요. 이제부터 마법 같은 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시험 문제의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명확성의 원칙이 시험에 뭐가 나와?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 판례를 다 기억할 수 이 많은 글을 다 기억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렇잖아요. 쫙 읽어보면서 지방세법상 쭉 읽어요. 이 정도 읽다 보면 여기 앞에 거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읽으면서 이해를 하되 항상 반드시 뭐가 있다, 핵심 키워드가 있다. 그 키워드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뭐야? 리얼입니다. 듣는 순간 형법 무조건 100점이에요. 무조건 100점이에요. 95점 맞았다.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저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전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구상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실수야. 난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봅시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위반 색깔 뭘로 써 우리? 빨간색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위반의 동그라미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다음 1번에 한번 봅시다. 범죄, 도박 등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이 내용이 뭐야? 아무 나쁜 행위와 일단 그쵸? 그다음에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 사유로 하는 외국환 관리 규정은 외국환 관리 규정인 게 뭘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외국으로 어떤 돈을 송금한다든지 환이 돈이잖아. 우리 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외국환 관리 규정은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외국환 관리 규정이 어떤 구성요건 요소가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할 때 그 범죄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해석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 뭐냐? 범죄, 도박 등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요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판례는 누구의 생각이야? 법관의 생각이야. 법관이 일반인이라면 내 생각하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법관도 또라이가 있어 없어? 법관도 또라이 많아요. 그죠? 많잖아. 법관이 또라이 판례를 내면 이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사실은. 이해되지요? 자, 범죄 우리 알 수 있지? 범죄, 도박 등 여러 가지 범죄 등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질서의 동그라미에서 질서.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런 질서라는 표현이 나왔다. 질서. 우리가 경찰학에서 공공의 질서 이런 표현을 배워요.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적 개념이고 공공의 질서는 불문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죠? 불문법적 개념이라는 거는 성문법 개념은 법에 써 있는 거야. 그럼 불문법은 안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는 뭐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요게 무슨 법률이든 어쨌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질서라는 표현이 보이자마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식으로 공부해야 돼. 시험 문제 뭐 나오면 질서 나오면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공부할 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쫙 칠하는 거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러면 딱 뭐만 보여? 요 질서만 눈에 띄어요. 여기가 검은색으로 돼 있을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색은 근데 강의할 때는 이 노란색은 안 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뭐다? 질서. 질서 나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어디 있어? 없잖아요. 누구만? 나만 가능하다니까요. 왜? 내가 직접 다 찾아봤으니까. 그다음 2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특가법 이렇게 얘기하죠. 특가법 줄여서 특가법의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 자,
특가법에 정부 관리하에 있는 기업체의 간부 직원은 뭘로 본대? 공무원으로 본대. 키워드는 뭐냐? 정부 관리예요. 관리. 자,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야. 우리는 공무원은 뭘로 뽑아? 시험으로 뽑잖아요. 그치? 그러면 정부가 관리한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간부가 다 이걸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키워드가 뭐야? 관리입니다. 관리. 이해되죠? 우리는 원래 어떤 공무원으로 본다는 우리가 의제 규정이라든지 간주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제나 간주 규정이 없다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뇌물죄와 사실은 관련된 거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하에 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야? 정부 관리입니다. 관리. 이해되죠? 얘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독촉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의 일괄적인 준용만으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을 너무 길죠? 내용이 길어. 쭉 읽어봐. 키워드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이라는 게 뭐야? 도축. 자 우리가 가축 그죠? 소나 돼지를 잡는 걸 도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자로 분류할 때도 어떤 세금을 안 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특별 어떤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것이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재형법정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키워드는 뭐냐? 자 특별과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뭐냐면 자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간이과세가 있고요. 일반 과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근데 특별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이 원천 징수 의무자에 이걸 규정을 적용해서 얘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세금 내 안 내? 안 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일단 단어가 특별한 건 아주 스페셜 이런 뜻이잖아. 영어로 왜 특별히 스페셜 이런 뜻이잖아요. 원천은 특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별과 원천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 규정을 자 어떤 규정도 없이 함부로 특별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특별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 의무자의 어떤 간주의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적용했다면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형벌법규를 너무 확장시킨 거고 그 다음에 지나친 유추해석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예요. 그러면 이 판례는 유추해석에 관련된 판례야? 아니면 사실 명확성의 원칙의 판례야? 유추해석 판례네. 그죠? 왜 판례 요지가 뭐야? 유추해석이잖아. 근데 왜 명확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이해되죠? 유추해석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냥 사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명확성에도 들어있고 유추해석과도 또 나올 수 있겠지 판례가.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제 말은. 그래서 논점은 뭐냐? 1, 2, 3번에 빨리 갈 겁니다. 이제부터 1번은 질서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죠? 정부 관리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특별하고 원천은 다른 말이다. 그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뭐만 찾으면 돼? 방금 제가 적어드린 여러분들의 표시해드린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공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숙달 반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겁니다. 책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봐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눈에 쉽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4번. 자, 직업안정법의 직업 소개의 대상을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추어 특정하거나 예측하게 하는 경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직업안정법은 뭐고 직업소개의 대상, 우리 직업소개소 들어봤지? 있잖아. 일자리가 없어 직업소개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노가다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자 대상을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춰 특정하거나 예측하게 하는 경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키워드가 어딜까 여기서? 여기서 뭐야? 유해야? 도덕이야? 공중이야?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 도대체 공중 도덕이 무슨 말이야? 도덕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거 이건 사실은. 이해되시죠? 법과 도덕은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법은 성문법 위주이기 때문에 항상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원래 사실은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도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도덕. 자, 저는 도덕 공부를 제일 싫어해요. 그죠? 저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가 안 되냐? 죄송합니다. 일단 5번.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헷갈리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야, 사실은.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죠? 예비군. 자, 내 규정된 세대주 등을 동법 제15조 9항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시킨 경우. 자, 키워드는 뭐냐? 내용을 잘 이해해봐봐. 자, 세대주라는 건 뭐야? 세대주. 자,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로 이름이 되면 아빠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세대주가 누구야? 세대의 주인이 누구야? 아버지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럼 예비군 통지서를 누가 갖고 오겠지? 동사무소에서. 그렇잖아. 거기에 수령할 의무 있는 자는 아버지입니까? 그럼 엄마한테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누구한테만 의무가 있는 거야?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비군 통지서에 이렇게 보면 이름, 제가 나씨예요. 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통지서에 써 있는 이 사람만 뭐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통지서를 받아야 될. 이해됩니까?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 형 모든 이런 세대주를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시킨 규정은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다 봐봐.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된 세대주 이거 6조 2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아예 읽을 필요도 없어 사실 시험장 가서 6조 2, 5조 2 몇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4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야 법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그죠? 향군법이라 그래. 향군법에서 세대주 등을 자 동법 제 쭉쭉 보다가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야? 본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인만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켰다? 세대주를 포함시켰다면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권리와 의무는 다 죄송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뭐야? 다 자기와 관련 있는 겁니다. 이런 가족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벌금을 맞았어. 벌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나야 내가 위반했습니다. 만약에 벌금을 맞았어. 벌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나야 우리 엄마 아빠야. 나잖아. 엄마 아빠한테까지 의무를 지을 수는 없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해하면 쉬워 공부는 사실. 그렇죠? 저랑 하면 쉬워요.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사람 없답니다. 이거 없어요 진짜. 자, 6번. 너무 어필했나요? 그죠? 피디님 제가 너 많이 어필했나요? 어필한 거 아니잖아. 그죠?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좋은 강사라니까. 그잖아. 자, 9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양도를 금지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 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 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 재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키워드는 뭐냐면 자 운영권의 양도입니다. 양도. 자, 예를 들어보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복지를 하는 거,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거, 그죠? 많잖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 그 운영권을 자 유상이라는 건 뭐야? 돈을 주고 넘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왜? 사회복지법인은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유상 양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야. 근데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입법자라는 건 뭐야?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은 이상, 그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 대금의 수수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이걸 넘겨주는 바람에 뭐 어떻게 좀 뭐 채무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사람이 넘겨줄 수도 있잖아. 근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이되지. 자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운영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 B라는 법인에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B가 사실 돈이 별로 없어. 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넘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B가 잘해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 잘 될지 못 될지 알아 몰라. 몰라. 단순히 얘가 돈이 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얘한테 넘겼다가 처벌한다면 이건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대충? 그래서 그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 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건 재형법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까지. 왜? 여기 보면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이 말은 입법자가 법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따라서 자 아무리 사회복지법인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돈 받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야? 운영권의 사회복지법인 어딨어? 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의 양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을 다 이해하고 푸는 거야 사실 저는. 시험장 가서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보면 쭉쭉쭉 읽으면서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시험장 가서는 시간을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 우린. 100분과의 싸움. 그죠? 100분과의 싸움. 따라서 뭘 찾아야 돼? 요걸 찾아야 돼. 요거. 그죠? 보는 순간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죠? 그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봐봐. 여기 해설 잘 봐요.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맨 뒤에서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대.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넓게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거고 좁게 보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맞잖아.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완벽하잖아. unbelievable. 정확해요. 이거. 지금 무슨 색깔 쓰고 있어? 빨간 색깔. 우린 틀린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 위반되는 경우를 몇 개를 봤어 지금? 6개를 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을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게 너무 많으면 그 법률이 존재할 수가 없어져요. 이해되죠? 우리 형법, 형소법, 그렇잖아. 각종 특별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 법에 다 구성 요건이 있잖아. 다 명확하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없어져야 돼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개, 요 6개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뒤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볼 겁니다. 총 몇 개냐? 31개쯤 돼요. 31개. 엄청 많지? 그건 약간 이것보다는 가볍게 봐도 돼. 가볍게. 뭐가 중요하다? 위배되는 경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왜? 법관이 너 임마 판례 잘못했어. 너 법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해되죠? 나머지 뒤에 나온 31개 반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세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공부할 때는 읽어야 돼요. 선생님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선생님 그냥 줄여서 그냥 딱 그만 보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 법률은 연결 효과에 의해서 이해가 가야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도 혼자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암기식으로 두드러 외우면 나중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지를 못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뒤에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